안녕하십니까. 화해류 병해충의 종류와 관리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릴, 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과에 근무하는 최용석입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서 병해충의 발생, 화해류 병해충의 발생의 특징, 그리고 주요 병에는 어떤 것이 있고 방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주요 해충에도 어떤 종류들의 해충이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한 방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농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류의 병해충들은 어떤 병해충이 되었던 발병이 되고 해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기주가 존재해야 되는데, 특히 병 발생의 특징에 있어서 기준은 화해류가 존재를 할 경우 병원균은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존재를 할 때 발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병원균에서 발병되는 그러한 표징을 흰가루병이나 흰가루병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와중에서 연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고질적인 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병에 의해서 작물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입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존재할 때 병원균 발병하게 되고, 그 발병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충 같은 경우는 곤충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볼 때 월동이나 휴면을 통하고 발육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며, 이러한 번식은 농작물이 없는 시기에는 곤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주로 이동을 해서 기주 교대를 하거나 휴면을 통해서 불안정한 환경을 견디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해충들이 농작물이 심겨질 경우 농작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곤충은 급속한 번식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해충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잦은 화학약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잦은 화학약제의 사용은 곤충의 약제 저항성도 유발하게 돼서 결국에는 더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비는 증가를 하게 되고, 더 진하게 약제를 살포하게 되고, 더 자주 약제를 사용하게 돼서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 시설화되면서 새로운 해충의 발생이 출현하게 되고 시설 해충의 발생량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충은 어찌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박멸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충에 대해서는 분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어떤 방제 수단을 가져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가루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식물체의 표면에 흰색의 가루 형태의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흰가루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발병 저고는 17도씨에서 25도씨로 발병 저고는 아주 광범위하며 습도는 23에서 99%로 건조할 때나 습도가 높을 때에도 발생하게 돼서 연중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흰가루 병반을 형성하게 되고 잎의 기형이나 낙엽 그리고 순모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노균병은 식물이 잔재물에서 월동을 한 후에 포자가 식물체로 침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주로 이제 식물체에 존재하는 기공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고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한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수침상의 자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반점을 일으키고 암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엔 낙엽이 지기도 하고 신초가 시들고 고사하게 되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제피곰팡이병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미, 포인세티아, 국화, 그리고 유스토마, 시클라멘, 베고니아, 칼랑코에, 글라디올러스, 난류 같은 아주 많은 이런 식물체에 존재하는 만큼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병원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식물 잔재물에서 월동을 하게 되고 다습 조건에서 발생을 많이 하며 환기가 불량한 조건에서, 그리고 장막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 발생하게 됩니다. 공중에 무수히 많은 포자들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가장자리에서 주로 감염이 되고 잎, 꽃, 열매 할 것 없이 식물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을 하며 곰팡이 색이 잿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피곰팡이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탄저병은 시클라멘, 베고니아, 백합, 나뇨, 선인장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식물에 발생을 하고 이러한 이 또한 식물 잔재물 속에서 월동을 하며 다습 조건 으로 아주 습한 조건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잎이 젖어 있을 때 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발병 적정 온도는 25에서 30도씨로 고온기에 발생을 하게 되고 주로 고온기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은 발생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병반은 아주 움푹 패인 수침상의 병반을 형성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무늬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무늬병은 전무늬병과 붉은 전무늬병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난류, 즉 난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전무늬병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생육 저고는 20에서 25도씨고 식물 잔재물에서 월동을 하며 관수 시에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젖어 있거나 다습 조건에서 다 발생하고 병포자가 형성해서 아주 많은 포자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수할 때 이 물에 의해서 다른 건전주에 이병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붉은 전무늬병 또한 20에서 25도씨 생육 정골을 가지고 있고 식물 잔재물뿐만 아니라 이 병원균은 토양에서도 월동을 하게 됩니다. 연작 때 대발생하게 되고 분생 포자를 형성해서 아주 많은 포자를 날리게 됩니다. 다음은 세균성 전무늬병입니다. 세균성 전무늬병의 특징은 병반이 형성되고 주변에 할로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세균은 특징적으로 본인 그 병원균 자체가 식물체로 침투할 수는 없고 어떤 상처라든가 기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식물체의 상처 부위를 통한 감염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세균성 전무늬병은 원형, 부정형 수침상의 반점을 형성하고 잎의 가장자리로 감염되며 해충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게 되며 감염된 부위의 주변으로 노랗게 할로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것은 식물체의 방어기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습 조건이나 물에 젖었을 때 이때 다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무늬병, 줄기 마름병은 라이족토니아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감염된 줄기 위는 마르게 되고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 마름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주로 젖목 부위라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위, 전정 가위에 의한 전정 부위 그리고 동해나 풍해 같은 이러한 기계적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게 됩니다. 줄기 썩은병은 피슘균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포인세티아나 베고니아, 선인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엽부터 황화되고 잎을 제거하더라도 다음 잎으로 전이되고 27에서 33도씨 고온에서 발병이 심하며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다 발생합니다. 뿌리, 줄기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분갈이 시에 뿌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감염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드름병이 되겠습니다. 꽃도라지라든가 시클라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푸사름균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이 푸사름균은 토양 전염성 병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토양 저온 또는 과습 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 병원균이 뿌리, 줄기, 도관부를 통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어떤 곰팡이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시들어 죽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게 본 시드름병균의 특징이라 있습니다. 다음은 역병균입니다. 백합, 선인장, 포인세티아 많은 식물체에서 역병은 발생을 하는데 파이토프토라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저온에서 발생하는 균과 고온에서 발생하는 균이 틀려서 저온균을 각토륨, 고온균을 파라시티카라는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 배수가 불량하고 다습 조건에서 다 발생하며 병원균은 토양에서 월동하고 식물의 모든 부위에 발생하게 됩니다. 감염된 부위는 주로 흰색의 곰팡이를 형성하게 되는데 줄기 지재부가 갈변 시에 전체적으로 시들게 되는 그러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름병입니다. 무름병은 국화, 시크라멘, 백합 할 것 없이 많은 식물체에 존재하고 난류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러한 무름병은 어위니아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균은 어떤 상처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며 식물 잔재물과 함께 토양에 서식하게 되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다 발생하고 말씀드렸듯이 상처 감염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병균의 생육 저고는 30도씨고 잎, 줄기, 뿌리 할 것 없이 발생하며 표피가 무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수침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기와 뿌리 감염 시에는 지상부가 시들고 고사하는 특징은 다른 어떤 병원균과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병원균에 대한 방제 방법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화학적인 방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사용하는 화학 방제 방법은 병원균의 경우, 살균제의 경우 예방적인 방제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어떤 치료적인 방제 방법은 일부의 병원균에 대해서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종적 물리적 방제 방법입니다. 토양을 소독해서 토양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작업도구는 항상 소독을 하고,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완숙 퇴비를 사용을 하며, 재배 시설에는 환기라든가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통풍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기량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원에서 병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방제 방법은 아마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에 발생하는 병원균의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알코올 70%를 활용해서 식물 보관대라든가 작업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도구,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하며, 시설물 환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병원균은 대부분 이러한 환기를 통해서 병원균의 진전을 막을 수가 있고 병의 감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부적인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만약에 식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해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해류에서는 꽃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충은 바로 총채벌레입니다. 이 총채벌레는 총채벌레 중에서도 꽃과 대만 총채벌레가 꽃을 아주 선호하게 되고, 꽃을 선호한다는 이유는 꽃을 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식물체는 상품성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 농가에서는 아주 큰 피해를 입는 게 바로 이 꽃노랑 총채벌레와 대만 총채벌레입니다. 잎의 조직 속에 주로 산란을 하고, 번데기는 토양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농약에서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에서 회피한 이러한 산란된 알과 번데기는 다시 성충이나 유충으로 부화를 해서 다시 식물체를 가해하게 됩니다. 잎에서도 서식해서 특히 꽃노랑과 대만은 꽃을 선호하고 세대가 아주 짧기 때문에 약재에 대한 저항성 발달이 아주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 해충의 장점할 수가 있습니다. 점박이응애는 잎의 표면에 산란하게 되고 무수히 많은 알을 산란하게 되는데, 곤충이 아닌 이 거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박이응애는 이러한 거미이기 때문에 잎 표면에 거미줄을 형성하고 주로 엽록소를 섭취해서 잎을 탈색시키며 작은 반점들로 시작해서 대발생 시에는 잎이 아예 황화되고 말라서 부스러지거나 고사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 또한 세대가 아주 짧기 때문에 약재,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쉽게 띌 수가 있습니다. 참원증에는 그 크기가 아주 작아서 먼지라는 이름을 붙은 것인데, 크기가 2mm 또 0.2mm도 되지 않는 아주 먼지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알을 낳고 조직을 파괴하며 잎의 가쪽이 말리고, 잎은 식물체의 조직은 광택이 나고 신초는 자라지 못하고 코르코화되는 게 피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작은 뿌리파리는 초파리보다도 작은 그러한 몸체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파리 종류입니다. 유충은 머리가 까맣고 몸은 투명하며 지렁이처럼 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토나 수태 같은 축축한 곳에 산란하며 식물이 뿌리와 지지부를 가해하게 됩니다. 나방류입니다. 나방류는 아주 무수히 많은 나방 종류들이 화해류를 가해하는데, 주로 파밤나방, 가지나방, 그리고 담배거세미나방, 머위 목나방, 차주머니나방, 미국 흰불나방, 왕담배나방, 동나방, 매실먹나방, 노랑쐐기나방 종류들이 주로 피해를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유충이 주로 가해를 하고 성충은 가해하지 않습니다. 커지면 화학약재, 유충의 몸이 커지면 화학약재에 대한 해독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유충의 털과 가시는 인체에 알러지를 일으키고, 줄기 속 파고드는 파밤이나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방제가 쉽지 않은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데기는 잎을 철하거나 땅에 떨어져서 형성하고 잎이나 꽃을 갉아먹는 그러한 특징을 보다.
가루이는 담배 가루이와 온실 가루이가 화해류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두 가루이는 모두 매미목 종류로서 진딧물처럼 구침을 식물체에 받고 구침을 통해서 식물체 조직의 수액을 빨아먹는 그러한 형태로 피해 주게 됩니다. 유충과 성충 모두 식물체를 흡집을 하고 진딧물과 같은 매미목 해충으로서 구침으로 식물체의 지백을 흡집합니다. 유충과 성충의 배설물은 아랫잎에 끈끈한 배설물을 만들어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부성균들이 이러한 배설물 위에 앉음으로 인해서 그름 증상을 유발하고, 그름병은 병이 아닌 해충에 의한 부생균이라는 것이며 광합성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 유충은 잎 뒷면에 고착해서 생활을 하고 깍지벌레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피기 특징을 보입니다. 깍지벌레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루깍지벌레라든가 흰 깍지벌레, 그 다음에 도롱이 깍지벌레, 이런 종류들이 많고, 핀 깍지벌레도 발생을 하고, 이외에도 무화과 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화해류의 난류 종류에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깍지벌레라 할 수 있습니다. 깍지벌레 또한 매미목에 속하는 해충으로 식물체에 구침을 받고 지백을 빨아먹는 특징을 보이며 흰색의 물납을 형성하는 그러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알집에 보통 600개의 알을 가지고 있으며 성충은 죽는다 하더라도 알은 다시 발육하는 그러한 생태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화학약제의 1회 방제만으로는 이 해충을 방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약제로 성충은 죽어도 알은 발육시킨다는 이러한 특징 때문입니다. 배설물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진딧물이나 가루이처럼 그름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진딧물류에는 목화진딧물, 그리고 찔레수염 진딧물, 그리고 국화꼬마 수염 진딧물이 화해류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진딧물이며, 달팽이류, 국화 이폭파리, 그리고 초록 장립 누린재 또한 화해류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충들, 그리고 등의 잎벌, 그리고 금녹색 잎벌레, 이런 것들은 잎에 구멍을 뚫거나 잎의 가쪽에서 식물체를 갉아먹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피해를 주기도 하죠. 이러한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적용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고, 살균제와는 다르게 살균제는 예방적인 방제 방법으로 방제를 하지만 살충제는 이런 치료적인 방제 방법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약제를 활용하는 방법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종적 물리적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종적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충망 설치라든가 해충을 유인해서 포살할 수 있는 유화 등 끈끈이 트랩, 그리고 곤충 간의 대화 작용으로서 활용이 되는 페로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유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종적 물리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학적인 방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제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농가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충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많은 해충들의 살충력을 보이는 에프킬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프킬라에는 피레트린이라는 약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인체에 무해한 약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날아다니는 해충에 대해서는 이 에프킬라의 사용도 추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 즉 독이 있는 식물체를 활용하는 식물의 물질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충 방제제로서 사용되는 이러한 식물 추출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에프킬라 또한 이러한 식물 추출물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제형이고, 물론 화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제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적 물리적인 방제 방법으로 해충을 유산시키는 해충의 주광성, 빛을 좋아하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해충을 유산시킬 수 있는 유살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충이 좋아하는 색깔,
이런 황색이라든가 청색을 이용해서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원은 식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식물에 어떤 해충이 발생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 관리를 하실 때에도, 물을 줄 때에도 곤충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곤충 병원성 선충이나 아니면 곤충 병원성 곰팡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희석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물 관리할 때 관주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으며, 초파리나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의 성충 방제를 위해서 에프킬라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작업이 끝나고 퇴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하실 때 이렇게 밤에 이용할 수 있는 해충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충이 좋아하는 빛을 활용하는 해충 유살 등을 가동시켜 놓고 이렇게 퇴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황색, 청색 끈끈이를 곳곳에 설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화원에 온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방충망 설치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뿐만이 아니라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잔잿물들, 식물체의 잔잿물들을 제거해주는 어떤 청결 유지도 하나의 지켜야 할 수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방제 방법들 중에는 농약은 아주 제한적이겠지만, 어찌되었던 소비자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생산자인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약의 사용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농약의 사용법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농약 사용법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포 전에 지켜야 할 사항은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 포장지 표지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은 유효 성분이라든가 독성, 그리고 적용 작물, 대상 병해충 등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읽어보시고, 살포 기구나 보호 장비는 사용 전에 꼭 점검해야 되며, 주변에 농약 살포 중일 경우 주변에 꼭 이 내용을 알려야 되고, 인간화, 가축, 꿀벌 등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피로하다거나 또 그 전에 음주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살포 작업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포액을 조제 시에 지켜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경험자가 복장을 갖추고 노출 부분을 최소화해서 조제해야 되고, 약액이 손에 묻거나 병 표면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합은 최대한 줄이고, 유제와 수화제 혼합 시에는 유제 먼저 충분히 녹인 후에 수화제는 소량의 물에 죽처럼 갠 후 소량의 물을 부으면서 완전히 녹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며, 약액으로 오염된 토양은 긁어 모아서 땅속 깊이 묻어서 오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포 작업 중에 지켜야 할 사안은 그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해서 살포해야 하며, 한낮에 뜨거운 때는 피하고, 서늘하고 바람이 적을 때를 살포 시기로 잡아야 하며,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을 피하고, 만약에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살포액은 그날 사용하고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포 작업 후에 지켜야 할 일로는 살포 기구는 깨끗하게 물로 닦아서 보관하고, 빈병은 빈병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하도록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러한 병들을 수거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라든가 남은 농약은 농약 보관 상자에 꼭 보관하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게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게 하고 서늘한 것에 보관해야 됩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닦고 휴식을 해야 되며, 보온 장비나 장구도 꼭 세척해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농약 중독에 대해서 해독제로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약재들이 어떤 농약에 대해서 중독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